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지 도로 관계할 때 요 도로예요. 요 도로.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도로인데 끝이 막혔죠. 이게 막다른 도로인데 10m 미만이면 이 폭이 몇 미터 나와야 돼? 2m, 딱 2m야. 그래서 옛날 그 집들 보면은 도로 분명히 4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2m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건물 졌냐 이러잖아요. 막다른 도로라서 그런 거예요. 교차 도로였으면 4m 확보가 돼야 되는데 끝이 막힌 도로니까 법규상에서 10m가 안 되면은 2m만 갖춰도 도로로 본다고 해서 그럼 얘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거지. 근데 보세요. 요게 지금 현재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게 35m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이 폭이 몇 미터가 나와야 돼? 6m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옛날에 지어놨던 것들은 이 규정이 없을 때 지었던 것들은 이제는 후퇴를 해야 돼. 새로 지려면. 이제 모르니까 샀다가 이제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가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이면 2m, 10에서 35 사이면 3m, 35m 이상이면 6m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고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외웠을 거예요. 2, 3, 6 해서 외웠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내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이 폭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 막다른 도로 보이죠? 혹시 막혔죠? 대답 안 할 거야? 그럼 요 길이가 몇 미터인지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지도에서 잴 줄 아시죠? 네. 그래서 요 막다른 도로가 발견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보려고 얼마인지 옛날에 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스케일자 아시죠? 스케일자 갖고 이제 지적도 빼가지고 재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거 클릭하면 몇 미터인지 다음 지도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거리를 제가 재보니까 49m 나오더라고. 여기 49m죠. 그럼 요 도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9m면 35m 이상이죠. 그럼 여기 6m 나와야 돼요. 근데 3m더라고. 3m면은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거서 3m씩 후퇴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땅이 100평인데 100평이 아닌 거예요. 대지 면적이 80평으로 줄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막다른 도로야. 그러면 멀리서 찍은 사진 보여줄게요. 멀리서 찍은 거, 여기 멀리서 찍은 거예요. 저 끝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8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폭은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커도 3m, 4m예요. 4m 정도 된다. 그러면 양쪽으로 1m씩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질 때는 건축수준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여줄게. 지금 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상에서 이 거리가 현재 이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 지적도상에서 그럼 현재 이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중심선을 긋게 돼 있어요. 중심선을 거서 이게 3m 도로야. 여기서 1.5m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는 여기 1.5m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지 면적인 거예요. 대지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날아가요. 호련히 이렇게 날아가. 다시 보여줄게.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땅이 저만큼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사례로 해볼게요. 이 동네가 평당 1,800입니다. 지금 한 2,000 정도 됐을 건데 이 평당 1,800만 원인 지역인데 이 도로 길이를 봤더니 48m였어. 그런데 3m야. 중심선 거리죠. 소유업의 절반씩 후퇴할 거니까 여기가 이제 후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럼 요 면적만큼은 날아갈 건데 요게 1.5m에 이게 20m인가? 20m야. 그러면 1.5에다가 20 곱하면은 몇 평이야? 몇 제곱미터야? 30제곱미터죠. 30제곱미터면 3, 3은 9, 9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9평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보세요. 요게 1.5에 20m니까 30제곱미터고 30제곱미터면 9평이니까 1,800만 원 곱하면 1억 6,200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내가 1억 6,500원 주고 사는 건데 쓸모없는 땅을 산 거야. 그러니까 사기 전에 너도 손해 나도 손해 반반씩 손해보자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사버렸을 때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만 싸게 해달라고 해서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봐야 똑같은 정당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중개를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안 되면 매수자가 중개인한테 가서 중개하시는 분한테 이것 때문에 이 면적 날라가니까 좀 더 싸게 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손해보잖아. 1억 6천만 원을.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말로 다시 써놨어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m입니다. 35m가 초과됐어요. 왜? 48m니까 소요 너비를 6m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3m씩 후퇴하다 보니까 그 후퇴된 후퇴 건축선이를 하는데, 후퇴한 건축선 기준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소유권은 내 거 맞아. 내 거 맞는데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평이니까 9평이니까 1억 6,200만 원 손해 보니까 이런 땅 있을 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뛰었죠. 여기가 하천이 있는 거야. 하천 보인다. 집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뛰어야 되는 거야. 얘한테 지금 여기 3m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3m 후퇴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여기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모양이 길다란 직사각형 모형이라 일조권 영향도 더 많이 받아서 규모도 작아지고 뒤로 후퇴해버리고 얘는 남는 게 없다 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적으로 몇 천만 원 손해보는 거는 그냥 부지 기수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적도에서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막다른 도로라고 했는데 여기 막다른 도로죠. 이렇게 끝이 막힌 거. 그런 도로 되게 많아. 여기도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야? 자, 이게 막다른 도로죠. 이게 48m야. 3m래. 그럼 얘 맨 앞에 있는 애는 후퇴해야 안 해? 얘는 이쪽에 도로가 껴 있어요. 근데 이쪽 도로 또 있죠. 도로가 교차되는 도로를 갖고 있는 애잖아. 얘는 여기서 1.5m 뛰어야 돼? 안 뛰어도 돼? 얘 뛰어야 돼요. 여기 있는 애 다 뛰어야 돼. 다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땅만 샀잖아요. 저 안까지 안 들어가 봤죠. 막다른 도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맨날 여기만 들어가니까 이게 막다른 도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할 때 보면 요만큼 날아가서 대지 면적에서 전체 내가 산 토지 면적 중에 대지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 이해되신 거죠? 여기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기 막다른 도로잖아. 그런데 이쪽에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이 막다른 도로에 붙으면 다 뛰어야 돼요. 이 막다른 도로에 붙으면. 얘는 이건 막다른 도로 아니잖아요. 이게 막다른 도로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 그럼 얘는 3m인데 여기서 6m가 나오면 웃기잖아. 다 6m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걸치는 순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막다른 도로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로변에 있잖아요. 자기가 이 땅 사면서 이게 막다른 도로라고 생각 안 하지. 근데 얘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막다른 도로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 손해보는 거지, 막다른 도로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로 너비를 잴 때, 스케일자라고 해서 요 자 있죠. 축척을 600분의 1로 마친 다음에 요 도로 너비가 몇 미터인지 막 확인하고 했었어요. 근데 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길이를 잴 수 있게 해놨는데, 길이 재는 게 14.9m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옛날에 스케일자를 쟀는데 지금 얘는 공간 지적도를 갖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잴 필요가 없어요. 막다른 도로 한번 봐볼까? 막다른 도로가 없다. 강북에 가면 많아요. 있다. 얘네들이 막다른 도로야. 막다른 도로 보이죠? 네. 이거 몇 미터인지 재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거를 플렉스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잴 수 있어요. 40m고 그럼 몇 미터 폭 갖춰야겠네? 여기 6m 폭 갖춰야 되죠? 6m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
3.3m예요. 3.3m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 양쪽으로 이렇게 후퇴되는 거예요. 그럼 요 땅들 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 사례가 그래서 옛날에 스케일즈 갖고 다니고 했는데 이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저거 삼각형이라 이거 자빠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 옛날에 스케일즈 양복에 맨날 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잠깐 그 돌멩이 자빠졌는데 이게 서 있던 거야 이렇게. 여기서 확 찔렀는데 한 2주간을 이러고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스케일자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게 이 스케일자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요 도로 보세요. 4m 통과도로고 요는 3.5m 통과도로다. 그러니까 얘 0.5m 모질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려는데 이쪽이 양쪽에 이제 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지가 양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4m 확보해야 되니까 0.5m가 뒤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요 부분은 이제 대지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사례인데 요 토지가 요 막다른 도로 보이죠? 여기 이 도로예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막다른 도로 길에 따라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 때문에 얘가 이만큼 날아가서 대지 면적 줄어버린 거예요. 요 끝이 막다른 도로인데 요게 걸쳐버렸어요. 요 땅이.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요 부분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일 때는 이게 폭이 6m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4m예요, 폭이. 그럼 1m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1m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부분이 면적이 날아가는 거예요.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4평 정도가 날아간 거야. 근데 평당 여기가 5천만 원인데 말이에요. 5, 4, 20,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1억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1억 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 엘리베이터 타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일단은 이게 몇 미터인지 재봤더니 47m죠. 네. 그래서 현재 4m니까 양쪽으로 1m씩 후퇴돼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부분의 면적이 4평 정도 면적이 손해봤다. 이 건축사분하고 계산까지 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 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질 거다. 아파트는 여기 3m 이상 뛰어야 돼요. 3m 이상 뛰어서 건물 지어야 되고, 이게 연립이면 1.5m 뛰어야 되고, 다세대는 1m 뛰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뛰는 거, 건축선에서 뛰어야 되는 거, 이 기준을 정해놨는데, 요 선은 건축선이 되는 거고요. 건축선이 되는 거고, 이건 인접대지 경계선, 인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선에서도 뛰어야 되고, 옆에 대지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는 건축선에서 이만큼 뛰어야 되고, 인접대지에서도 이만큼 뛰어야 되고, 인접대지 이만큼 뛰면 지을 수 있는 공간의 범위는 여기밖에 안 돼요. 일정 거리에 뛰어야 되니까. 그게 건축선에서 뛸 때 우리가 지금 짓는 게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은 2m 이상, 다세대 1m 이상 뛰어야 돼요. 건축선에서. 이 건축선에서 다세대 지려면 1m가 뒤로 가야 된다고. 됐어요? 근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요 다세대 주택은 옆에서도 1m 뛰어야 되고, 여기서 1m 뛰고, 이거 1m 뛰면 건축 가능한 부분의 면적은 요 면적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이렇게 올리든 상관없는데 뛰어야 되는 거리 때문에. 근데 얘하고 A하고 B가 협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협정이라는 거에서 소유자가 맞벽으로 질 수도 있거든요. 맞벽 치면 이거 안 뛰어도 되죠. 그래도 이걸 붙이니까 이 앞에 주차 공간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 건축협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건물 질 때 맞벽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한 게 얘 지금 무슨 쪽에 지금 현재? 북쪽이죠. 북쪽에서 중간에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협정하게 되면 그거 안 받아요. 그럼 얘는 협정하는 바람에 정부방 1조 제한도 안 받고 인접대지에서 뛰어야 되는 것도 안 받고 얘는 중간에 맞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동이고 이거 얘 별도 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자가 전원이 합의하면 협정하여 할 수 있고 유지기간은 보통 그래도 20년 이상 유지해야 돼요. 그 건물. 이제 최근에 이제 주변에 두 동이 막 이렇게 붙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협정한 거예요. 그 결합건축이란 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용적률을 사다가 짓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제가 안 쓰면 내가 걔 걸 사서 내가 용적률을 더 찾아먹겠다.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 나도 나중에 용적률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팔아버렸다. 그럼 나중에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거래가 안 되고 협정제도라는 건 나올 수 있는데 협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조사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번에 인접대지에서 뛰어가지고 9m까지는 1.5m까지 가다가 9m 넘을 때는 절반씩 뛰었었죠. 이거. 얘가 9m까지는 1.5m 뛰었는데 얘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북쪽 방향에 얘는 대지가 있지만 얘는 북쪽 방향에 뭐가 있어요? 도로 있으니까 얘는 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건물을 졌기 때문에 이만큼을 찾아 먹을 수 있어서 이 땅하고 가격을 차이를 볼 때 똑같은 면적이어도 얘가 이만큼을 더 질 수 있는 거니까 비싸야죠. 그래 하나 더 있어. 이게 도로가 아니라 공원같이 건축이 금지된 땅이면 얘가 뒤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햇빛 받을 필요가 없는 데니까. 그래서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거나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이 있거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이면 북쪽 방향 1조 제한 또 안 받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얘가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면 여기서 1.5m 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 햇빛 받으라고 내가 간 거잖아. 상업지역은 햇빛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방향의 용도지역이 상업이나 공업지역이면 1조 제한 안 받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받아요.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좋다 이거 하나만 아는 사람도 있고 북쪽에 도로가 아닌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공업지역이 있으면 얘도 1조 제한 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봤을 때 내 땅까지만 주거지역이고 바로 위에가 상업지역이네? 그럼 이 땅 좋은 땅이에요. 1조 제한 덜 받으니까. 말 이해됐었죠? 그럼 여기서 요거 봐보자. 자, 여기서 얘가 요 도로에서 뛸 때 이게 단독주택이면 이 끝선에서부터 뛰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중심선에서 뛰어야 돼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이게 북쪽 방향인데 이게 북쪽 방향이고 북쪽 방향이면 아까 도로가 있으면 이게 북쪽 방향에는 대지잖아. 대지면 여기서 1.5m 뛰어서 9m까지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얘가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 짓는 게 공동주택이야. 그러면 중심선에서 1.5 뛴 다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단독주택을 짓는 거다 그러면 끝선에서 뛰는 걸로 가 있어요. 그럼 단독하고 공동을 지을 때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무슨 주택 짓는 게 더 유리한 거네? 단독이 더 유리한 거예요. 이 끝선 기준으로 뛰기 때문에. 근데 저 법규예요. 그냥 법 실무 나가면 이렇게 설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북도로를 물고 있는데 다가구를 짓는 게 좋아? 다세대 짓는 게 좋아? 그냥 자기가 짓고 싶던 거 지어야 돼요. 이게 단독택이 유리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내 목적을 바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마침 내가 단독을 지려고 했는데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어? 그럼 얘는 끝선이니까 더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지. 끝선에서 뛰니까 나는 단독으로 가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동주택은 중심선에서 뛰기 때문에 여기 3m 정도 나오고 3m 나오면 이 3m가 날아가잖아요. 단독주택은 여기서부터 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층까지 똑바로 온 건데 얘는 4층까지 올라가다 꺾이잖아. 그러니까 옆면적 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그래서 북쪽의 도로를 접하면 1조사선 적용을 하는데 유리한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에 아까 무슨 선에서? 중심선.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끝선에서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가구가 1조 제한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북측의 공원이나 주거지역 외용도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하천 철도가 있으면 건물을 못 짓는 땅들이잖아요. 걔네들도 똑같이 1조사선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전면에 20m 이상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되게 넓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 해당 허가권자한테 1조사선 완화해달라고 완화도 해주니까 적용 여부는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규정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차장 기준인데 우리가 그때 했을 때 요거 공식을 하나 외웠던 것 같은데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은 계산 공식을 하나 외우고 계시면 자 일단은 주차 대수 할 때 주차장의 기준에 있어서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은 똑같이 가는데 다가구는 다세대랑 똑같이 갑니다. 얘는 다세대 공동주택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50제곱미터에서 150 사이다. 그 바닥면적 더한 게 그럼 한 대야, 한 대. 무조건 한 대. 그럼 50제곱미터보다 미만이면 빵대. 그러니까 49제곱미터면 빵대예요. 그래서 일단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이걸 시설 면적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50을 했는데 이 값이 땡점, 땡땡이 나올 때 소수점 둘째 자리 계산을 합니다.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린다고 그랬죠. 버리고 여기가 4, 4, 5, 2이라고 그래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린댔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1.24, 1.35, 1.49, 1.67, 2.14 이렇게 되면 이 둘째 자리는 버린다고 그랬고 4, 4, 5, 2만 됐죠. 그러니까 2니까 버려야 되니까 몇 대? 한 대. 얘 일단 버리고 내려야 되니까 한 대. 버리고 내려야 되니까 한 대. 버리고 올려야 되니까 두 대. 버리고 내려야 되니까 두 대.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생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시설 면적당 134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단독은 50에서 150 사이면 일단 한 대고 150을 초과할 때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다 하다 보니까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주차장을 뺀 나머지 면적에서 150을 뺐는데 그 값이 땡점 땡땡이 나오면 둘째 자리는 버린 후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4, 4, 5 입해서 계산한 대수를 주차 대수를 하겠다. 이렇게 법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다가구는요. 공동주택이랑 오피스랑 똑같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딨어?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에 미달이 되면 세대당 한 대인데 전용 면적이 좀 작다. 32하짜리는 0.5대, 62하짜리는 0.8대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용 면적 58제곱미터짜리를 6가구를 줬어. 6가구. 그러면 이제 0.8짜리가 몇 대라는 얘기야? 6개. 뭐 어려워 이게? 0.8, 60 이하는 0.8대라고 그랬잖아요. 6가구가 58제곱미터짜리면 0.8, 0.8, 0.8이잖아. 68에 48, 그럼 4.8이죠. 4.8이잖아. 그럼 4.8인데 공동주택은 소수점 이하 무조건 절상으로 돼 있어요.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 그럼 4.8이 아니라 5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6가구 뽑았는데 주차 대수 5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눈을 두 명이 지금 요 60제곱미터 이하면 0.8대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다세대를 분양할 건데 6가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 58제곱미터짜리 전용 면적 58. 여기 주차 대수가 몇 대가 있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62하짜리죠. 62하짜리는 원래 세대당 한 대인데 전용 면적이 30 이하면 0.5대로 계산하고 60 이하면 0.8대로 계산한다. 그럼 얘가 0.8이잖아요. 0.8이 몇 개야? 6개. 그럼 0.8 6개면 4.8이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고 돼 있어요. 4.0이 4.1이 나오든 4.9가 나오든 무조건 한 대 올라가는 거야. 그냥 위로 올려야 되니까 몇 대야? 여기 5대가 나오면 돼. 5대 나오면 6가구 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 5대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걸 지어야 되는데 면적이 61로 했다. 6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다시 해서 58로 해가지고 6가구 지는 게 맞다고. 61로 하게 되면 한 6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6대가 안 되고 5대밖에 안 나오는 공간이야. 그러면 얘 분명 여기가 피루티로 날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5대밖에 안 나오면 58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59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어선가 59란 말 듣지 않았어? 그 많이 듣는 이유가 이 주차됐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도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원룸명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예, 핵심은 이겁니다. 주거는 가구당 한 대죠. 근생은 얼마야? 134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40평이잖아. 그럼 40평이 한 대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어딨어? 60제곱미터면은 지금 6, 30, 18평이죠. 그럼 얘는 한 대면 됐고 얘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한 거네. 주차장에 있어서는 근생이. 상가는 작게 필요하고 주택은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층을 근생으로 빼고 주차 대수 맞춘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대부분 월세 받고 있다고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층이 피로티고요. 2층하고 3층인데 주택으로 하게 되면 6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6대가 필요한데 여기 주차 대수가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구 날아가죠. 두 가구 안 날아가려면 이걸 근생으로 하는 거예요. 근생하고 하나 둘 셋 네 대고 어떻게 해서 이걸 4.0 매수로 만들어. 그럼 4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근생을 몰래 용도 변경한다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은 안 나오는데 불법으로 주거로 쓰고 있다고 다.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난 힌트만 준 거고 하는 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내 전용 면적이 얼마짜리를 질 거면 몇 평의 땅이 필요하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전용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분양 면적 이렇게 하면은 뭐하고 뭐를 더한 거죠? 우리 아파트 분양 받는다라고 하면 뭐하고 뭐를 더해 놨어요. 전용 면적하고 공유 면적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 30평짜리다 그러면 30평짜리야. 그럼 전용 면적이 24평, 공유 면적이 한 6평 돼요. 그럼 6평에다가 24평을 더하면 얼마예요? 30평. 우리 30평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가 들어갈 때 아파트 문 딱 여는 순간부터는 나 혼자만 쓰는 거죠. 그걸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하고 계단, 복도 같은 것들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용 면적을 사야 돼? 공유 면적을 사야 돼요? 둘 다 사야지. 이거 안 사면 못 돌아다녀요. 복도 사야죠. 그래서 두 개를 분양 면적에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양을 받는 거니까 분양 면적이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한테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공급 면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분양 면적, 공급 면적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30평짜리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전용률이란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는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게 보통 75%에서 한 85% 사이야. 전용 면적이 비율이. 그래서 보통 75에서 85니까 중간치 하면 얼마예요? 80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아파트. 아파트는 80%예요. 기억해 두세요. 네. 아파트는 몇 프로?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택법 적용을 안 받아서 얘네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을 주차장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할 때 분양 면적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한 7평, 8평이 들어있어요. 그럼 30평 중에 얘가 들어가는 바람에 7평이 빠져버렸죠. 그럼 얘 전용 면적 7평이 떨어졌잖아. 그럼 전체 면적 중에 얘는 전용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50% 정도 돼요. 따라해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50%야. 근데 결론 얘기할게. 아파트 30평 분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오피스텔 30평을 분양받는 사람이 있어. 어디가 더 비싸야 돼? 아파트가 비싸야 되는 이유가 아파트는 38에 24, 24평이 전용 면적인데 오피스텔은 30평이면 53, 15평이에요. 그럼 얘는 24평하고 15평이면 9평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평당 2천이라는 거야. 298, 1억 8천이 더 비싸야 돼요. 얘가 2억이면 얘 3억 8천에 거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싸게 나오지. 근데 싼 게 아니라 제 가격인데 싸게 보이게끔 한 거예요.
무슨 면적을 넣어가지고 주차장.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면 30평 산 사람이 맨날 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야, 같은 30평인데 왜 이렇게 좁아? 좁은 거 샀잖아. 그래서 물어보세요.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싸게요 그래요. 싸니까 전용 면적이 떨어져서 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걸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용률이 땅이 크면 클수록 전용률이 잘 나와요. 이거는 그 건축 학위, 박사 학위에 있는 논문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온 건데, 이 점선이 제일 두꺼운 데가 여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가 요 선이 뭐냐면 200에서 400제곱미터니까 60평에서 120평 사이가 전용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여기 80%까지이고 여기는 60에서 80이니까 요 정도 80% 정도가 나오려면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돼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60평. 여기 뭐냐면 대지가 150제곱미터인 45평은 70% 정도가 전용률이 나오는데 250제곱미터 되니까 80%까지 나와요. 근데 350제곱미터 되니까 85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 비율에 따라서는.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에서 400일 때가 그래도 80% 정도는 나와요. 전용 면적이 차지한 비율이. 볼까? 그럼 현재 내가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인데 2종 일반 주거일 때 제가 30제곱미터짜리 9평짜리를 몇 세대 질 수 있어?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 정신 반짝 차려. 눈만 뜨면 돼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단 대지 면적이 200인데 2종 일반 주거가 용적률이 200%란 말이에요. 서울시 조례가. 그럼 대지에 몇 배 쌀 수 있는 거죠? 2배. 그러니까 400제곱미터까지가 연면적이 나와요. 연면적이 나오는데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박훈이? 확장할 거야. 확장하게 되면 어디서? 확장 20% 정도가 적정하니까 1.2배로 곱할 거예요. 그럼 최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48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그럼 전용 면적을 아까 요 몇 제곱미터죠? 그럼 전용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75에서 80 사이니까 몇 프로? 75% 정도 되겠다. 150제곱미터고 250이니까 200이면은 75%겠지. 그래서 여기 480에다가 75% 곱하면 전용 면적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360. 나 몇 세대 지을 거라고요? 30제곱미터짜리 몇 세대 짓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걸 30으로 나누면 되죠. 360을 30으로 나눴더니 12세대 나오네. 9평짜리 12세대 나온다고. 초등학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대지가 200제곱미터인데 2종 일반 주거가 용적률이 200%라 얘가 바닥 면적을 이렇게 쌌을 때 최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400제곱미터인데 확장할 거란 말이에요. 확장하면 20%가 더 늘어나서 480까지 질 수 있는데 이 지을 수 있는 면적 중에 공유 면적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하는 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80에서 얘가 아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면 거의 전용률이 75% 나온단 말이에요. 75%를 곱했더니 전용 면적이 360 나오니까 얘를 30제곱미터로 질 거니까 몇 개 나올 거냐 대략 12세대 나온다. 이건 대지가 어떤 모양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9평짜리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2억에 거래된대요. 2억에. 그럼 얘는 24억이 나오는 거죠. 분양가가 24억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땅이 10억 주고 사는데 건축비가 10억 들었어. 그럼 20억이죠. 이제 24억이잖아. 4억 남는 거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리고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 A 땅하고 B 땅의 면적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어느 게 건축할 때 더 유리할까? A하고 B 중에. 이 북쪽에 먹히고 있네. 북쪽으로 몰고 있으니까 일주일간 덜 받겠죠. 근데 북쪽에서 뛰어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면 아까 끝선에서 뛴다 했잖아. 공동주택이면 중심선에서 뛴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럼 얘는 최대한 뒤로 붙여가지고 치면 덜 제공받아. 근데 얘는 최대한 뒤로 가면 이 면적을 많이 못 짓잖아요. 얘가 제한을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일조 제한을 받을 때는 남북으로 긴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이 면적 확보에 좋다의 뜻이 왜 그렇게 됐냐 보여줄게요.
요 물건은 북쪽인지 뭐예요 이거? 도로가 아니라 대지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 앞쪽에서 볼 때는 4층인데 뒤쪽 가면은 3층에서 꺾이겠지. 여기가 1.5m 뛰어서 1, 2, 3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뒤로 이렇게 깎인 애가 나와. 앞에서는 괜찮은데 뒤가 깎였다고. 근데 얘는 일조 제한을 좀 덜 받는데 그게 뭘까? 요 지금 현재 요 앞에서 본 사진인데 요 놈을 내가 철거하고 새로 치면 1, 2, 3, 4로 그대로 얘를 가는데 저 뒤쪽이죠 뒤쪽. 뒤쪽 가서 보면은 얘가 1, 2, 3에서 꺾였잖아요. 이 앞쪽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인데 뒤통수가 깎인다고 이렇게. 이해 되신 거죠? 근데 이거를 얘는 덜 받는다고 둘은. 덜 받는데 얘가 더 덜 받아요. 얘 웬만하면 거의 똑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왼쪽에 놈이 요게 연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한 342제곱미터 나오는데 땅 평수는 359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340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B는 얘가 더 작아. 대지 면적이 어딨어? 필지 면적이. 얘 왼쪽 게 171제곱미터고 오른쪽 게 170인데 더 작죠. 얘는 358까지 나오니까 얘보다 340이니까 얘가 5평 더 짓네. 얘가 5평을 더 짓는 거예요. 대지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5평이 더 나온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 A로 지을 때는 104평까지 연면적이 나오는데 B로 지면은 109평이 나온대요. 연면적이. 그러니까 1조 제한을 덜 받게 되니까 그럼 5평을 더 짓게 되면 방 하나가 더 나온 거잖아요. 하나를 더 분양해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놈인데 요 놈. 2종 일반 주거고 나머지 제한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2종 일반 주거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42평이에요. 42평이면 좀 작은 평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도 도로고 이쪽도 도로고 이쪽도 도로라 좀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1층을 무조건 근생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근생 뺐잖아 이렇게. 근생 빼고 2층, 3층까지 와서 원룸 형태로 해놓고 뒤통수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게 1, 2, 3 가서 꺾여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얘가 나와 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방 한 3개 또 빼놔 있어. 그래서 월세 받고 걸리면 이행 강제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전에 옆으로 긴 거보다는 약간 어디? 남북으로 긴 게 연면적이 좀 더 잘 나온다. 그 개념은 아시겠죠? 이 옆모습이 1.5m 가서 꺾여서 이렇게. 근데 얘가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뒤통수가 깎였다가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이게 맨 처음에 나올 때 요 땅이 나왔던 건데 이게 뒤에 두 개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지어서 하는 게 맞겠냐? 1번을 사는 게 맞겠냐? 2번을 사는 게 맞겠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빼보니까 1번이 좋았을 것 같아요? 2번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요 땅이 맨 처음에 나와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매물로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온 거예요. 근데 1번을 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을 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 거냐? 이거는 그림으로 볼 때는 도로에 많이 접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상 지으면 얘가 더 잘 나와요. 1번 사는 게 더 많이 나와.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현재 건축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도로변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매물로 나온 겁니다. 1번, 2번이. 그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가 요거만 개발하는 게 낫겠냐? 1번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게 낫겠냐? 2번을 사는 게 뭐가 제일 좋을 거냐? 했더니 당연히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더 쌀까? 어디가 비쌀까요? 그렇죠. 2번이 대로변에 있으니까 비싸겠지. 얘 막다른 도로 붙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평당 1,300인데 2번은 2,000에 나왔어. 평당 700이 더 비싸요. 700이 더 비싼데 과연 2번이 수익률이 더 나올지 1번이 나올지는 설계를 뺐더니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잘 나왔다고요? 1번이 더 잘 나왔어. 이거 혼자서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보통 이제 대로변에 있으면 1층을 뭘로 빼야죠? 그죠? 상가가 더 활성화된 지역이라면 무조건 상가 면적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월세가 잘 나올 거니까. 근데 지상의 주차 공간을 현재 좀 빼놓은 게 여기 보니까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뺐죠. 세 대 뺀 거야 지금. 3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면이라고 하거든요. 1면, 2면, 3면 이렇게.
그래서 주차 공간과 주차장 출입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이 수익률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냐. 자, 보세요. 여기 뒤에 걸 산 거야. 뒤에 걸 사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장 출입구를 할 때 여기 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주차 타워도 만들었어. 그렇게 했을 때 후면 대지를 주차장을 출입면으로 가능하면 이쪽으로 안 들어와도 되죠. 이 상가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를. 여기 요만큼밖에 상가가 안 됐잖아요.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주차 타워 들어가야 되고 2대 써먹고 3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쪽 걸 사면은 차량 진입을 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면 얘가 일로 들어오니까 요 면을 살릴 수가 있다고. 살리면 상가가 커지잖아요. 아, 이렇게 할 게 맞냐? 두 번째 거. 얘를 사게 되면은 이쪽으로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를 주차장으로 배치를 해야 돼.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상가 빼고 여기 또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가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쓸모가 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A타입하고 R21에 여기 투입 비용이 18억인데 추가 비용 대비 수익률은 11.6%인데 이거는 그냥 혼자 단독 개발했을 때. 근데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살 때는 투입 비용 27억에 추가로 들어왔을 때 11.6%고 밑에 거 샀을 때는 10%로 떨어지니까 1%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낫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로에 많이 접한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여기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 안쪽을 써야 되니까 요 들어갈 때 6m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면서 쓸모가 없게 되고 차라리 얘는 뒤로 집어넣어서 최대한 상가를 많이 빼먹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대로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았을 때 설계 도면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R21, R22, R23까지 봤더니 2번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땅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그쪽에서는 컨설팅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토지 매입가를 반영할 때 1번 땅을 매입하는 것이 2번 땅 매입하는 것보다 1.5% 얘가 더 좋았다. 위에 거.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했을 경우랑 또 수익률을 받지만 월 임대료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월세가 많이 나오면 똑같은 걸로 해도 더 많이 나오는 걸 해야 되니까 R2가 낫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1번 토지를 매입하세요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하시는 분한테 설계 도면을 하나만 뽑으면 안 되고 도면을 3개 정도 뽑거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선택 가능성이 높은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저층이라는 건 1층을 얘기하는 건데 상가는 토지가 상승을 가장 잘 반영한다. 이게 뭐냐면 토지 가격이 지금 현재 2배 차이가 나. 땅값이. 근데 원룸 임대료가 2배 차이 나진 않아요. 여기다 원룸 줬고 여기다 원룸 줬어. 원룸에 2배 차이 나나? 월세 30, 월세 35. 땅값이 2배 비싼 놈. 싼 놈. 근데 원룸의 월세가 똑같잖아, 거의. 이 놈은 아까 5만 원 더 비싸겠지. 2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상가는 달라요. 상가는 위치가 좋은 애가 2배 이상 월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은 무조건 상가로 돌릴 수 있어야 돼. 상권이 좋은 지역은. 그리고 저층부 상가 면적은 상층부 주거 세대 수 전략과 연결됐다가 뭐냐면 아까 상가는 근생이죠. 상가가 많이 나올수록 주차 대수가 적게 들어요. 주거 수가 많을수록 주차 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층부의 상가 면적을 많이 할수록 주차 대수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상층부 주거 세대 수하고 면적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차 대수가 작을수록 최대한 세대수 면적을 줄이거나 상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상가 면적하고 주거 면적을 조절해 가지고 주차 대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법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요까지가 그 기존에 책에 있던 요 내용일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기까지고 주차장 프린트 받으셨죠? 여기 조금 어렵긴 한데 머리 조금 한 번만 아프면 나중에 혼자서 이거 프린트 보시면 이해되거든요. 이거 혼자서 아마 이거 오늘 주고 일주일 뒤에 내가 설명하잖아요. 잘 들어올 텐데 이게 혼자서 읽어서는 저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저 부분만 좀 정리하고 수료식 하는 걸로 할게요. 잠시만 쉬겠습니다.